대해서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동아시아 그 세력 관계의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외교사에서는 1강 국가가 2강 국가를 언제나 견제를 하는데, 그렇죠. 2강 국가를 견제하는 방법은 3강하고 손잡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 우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러시아, 일본, 뭐 미국, 하여튼 이 중국이 모든 강국이 이렇게 직접 와닿아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 국제관계에 거의 그 피봇 아주 축 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춘추전국 시대처럼 뭐 정나라라든가 노나라든 약소국이라도 그 외교관계 책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합종연행으로. 네. 합종연행으로 국력이 약해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으로도 뭐 10대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이게 7등쯤 한다고 7등쯤 하는 5위입니다. 5위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는 외교적으로도 이거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약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5대 공사 강국입니다. 예. 앞으로 되시면은 뭐냐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악인데. 이 맥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쓰임새를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고 특수관계가 됐죠. 예. 우리 윤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가까워졌어요. 우리한테 매우 위협 요인이 됐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관계 개선을 할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 관계 개선될 때 우리가 제3도 협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쓸모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예. 그 어떤 전문가는 무슨 노벨 평화상 얘기하는 건 헛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상금을 한 1억 불쯤 주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돈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을 하면 북한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 예. 파나마 운하 뺏어오겠다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린란드를 예.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와라. 아니면 팔아라. 예.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네. 북극 항로가 열리는데 이거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다 피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로 항로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냐.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외교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 우리한테 기회죠. 예를 들면 이제 해양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국하고 사이에. 그렇습니다.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다 망했더라고요. 미국은 조선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죠. 북극 항로 문제.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해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다만 잘 관리한다면 아니면 다 뺏기는 거죠. 이제 좀 예민한 문제로 들어가 네. 볼게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죽을 고비를 진짜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가 아니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 고비.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물리적, 법률적으로 네. 죽을 고비를 제가 보기엔 미니멈 4차례를 넘기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니까 플랜카드에 이름을 쓰고 욕하는 걸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예, 대한민국의 공적 제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런 플랜카드를 막 엄청 전국에 발랐어요. 네.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게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 예.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두 번째 이렇게 해놨으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네. 도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가해자들이 저렇게 계속 악을 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정치관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그 인간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모든 뭐 이런 것에서 볼 적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 하면 원래 소속이 소속이 그러니까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다는 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내 생각으로는 전태일이 되면 그건 좋은 건데. 저도 좋은데.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전태일 같은 놈이 그것에 내가 대통령을 모시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한국 신학으로서 민중 신학이라는 걸 주창하신 안병무 선생이 예수라는 거는 갈릴리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 예수가 누구냐 이거 실제 따질 수 없다. 역사적인 예수. 근데 그 사건은 역사의 지평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전태일을 예수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지.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에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예수 사건이 우리나라에 많다. 그러면서 전태일이야말로 이게 예수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민중은 예수가 될 만큼 위대하다. 그러면서 안병무 선생님이요? 네, 안병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거역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게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만큼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지 모르지만 예수 사건처럼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네. 어떻게 이재명이가 예수가 되냐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네.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뭐 그 열혈중앙 중앙대학교 그 학생회 그게 의혈중앙이래요. 네, 의회 죽고 참여상자.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그 11분짜리 그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의혈중앙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권성동이.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 아, 예, 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왜